3월 23일 월요일 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제 공천 작업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닥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컷오프가 된 이 주호영이 계속 반발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 소위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보겠다. 충청북도의 도지사인 김영환처럼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처음부터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 반발을 해왔습니다. 부산시장인 박형준도 컷오프 될 위기에서 소위 경쟁자인 주진우가 이 컷오프보다는 경선을 하자라고 해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형준도 오늘 삭발식을 한다. 이렇게 삭발을 하고 이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자폭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천 작업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힘으로 또 보수 우파의 이름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성하고 국민의힘 또 보수파를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소위 장동혁 지도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이 흔드는 작업, 공격하는 것으로 살 길을 찾는 것, 이건 살 길을 찾지도 못하고 개망신일 뿐이다. 자폭일 뿐이다. 이렇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주호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호영이 국회 부의장이죠. 6선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주호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구에 많을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6선까지 했고. 주호영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이정현은 제정신이 아니다. 장동혁 들어. 이정현 뒤에 숨지 마라. 비겁하다.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 무소속 출마하겠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이 처음부터 그동안 사실은 별로 존재감도 없다가 6선이다라고 해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면서 대구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측과 연대를 한다. 이런 말을 슬슬 흘리면서 한동훈 대구의 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행태, 이 행태에 대해서 오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주호영에 대해서 일찍부터 컷오프를 이야기했습니다. 혜택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또 필요하면 더 큰 일을 하라. 대구시장을 지금 노리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공천혁명은 해야만 된다. 장동혁도 오늘 맞받아 쳤습니다. 이정현 뒤에 숨은 적 없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에 주호영 컷오프를 승인한다, 인정한다, 찬성한다, 못을 박았습니다. 법적인 이 판결을 받겠다.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충북도지사인 김영환도 그렇고 주호영도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의 일은 이 사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절차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합니다. 판사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판결이 나왔던 소위 이 징계 부분, 윤리위 징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작업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거의 없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주호영과 김영환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고 김영환은 오늘 심리가 열린다라고 하죠. 곧 결론이 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공천 작업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이건 지금 절차와 내용,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당의 공천은 100% 경선으로 한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 경선으로 했을 경우에 당원들, 국민들의 경선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이기는 공천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천 혁명이 필요할 때도 있다. 특히 국민의힘처럼 지금 지고 있을 때에는 이기는 공천이 가장 절실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종합적인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정치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정당 활동 자유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어떤 정당의 활동과는 달리 다른 정당의 활동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공천 자금만은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김영환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미 충청북도는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김영환을 제외한 경선이.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사천리로. 컷오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사법부가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뭐 다른 판결을 내려서 뒤집어 엎을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 활동은 이런 공천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다 진행이 지나가 버렸는데 뒤늦게 이거 뭐 판결을 내려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래서 이게 다시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호영이 개망신을 당하고 육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의 이 정치적인 기본, 자질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주호영의 판단, 이런 주호영의 태도, 이 부분은 역시 컷오프 하기를 잘했다. 주호영은 컷오프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주호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김부겸입니다. 저 김부겸,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는 김부겸을 꺾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꺾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다시 뭉쳐야 합니다. 그 뭉치는 주인공으로 주호영이 되겠느냐? 역시 주호영은 컷오프 될 그런 자질, 태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그 다음 박형준입니다. 박형준은 사실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당으로서 뭐 어떠한 기여도 없고 부산 시민들의 많은 부산 시민들이 전부 박형준이 지난 8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박형준만은 안 된다. 그래서 컷오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쟁할 후보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대구처럼, 서울처럼. 주진우 의원 혼자뿐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나섭니다. 이 컷오프로, 그러면 주진우의 단수 공천 아닙니까? 그래서는 경쟁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박형준, 자기가 경선하겠다. 박형준 컷오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박형준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을 하는 거죠. 저 전재수를 꺾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해 양산을 방문해서 검찰 해체를 했다. 보고대회를 한다라고 찔찔 짤고 지금 문재인을 만나고 하는 저 정청래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 3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첫째, 저 검찰 해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기간에. 저게 지금 개딸들을 뭉치는데 봉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게 이 지방선거에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이 국정조사입니다. 여론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검찰 해체. 이 여론전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독재입니다. 민주당 독재입니다. 사법부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를 모두 이제 장악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거의 독재입니다. 이 독재를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냐. 이재명을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독재만은 견제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헌정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선거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독재 행태에 비추어서 견제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결코 여론전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검찰 해체했다? 아닙니다. 가장 핵심인 보안수사권이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 완전 장악했다? 아닙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가 남아 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SBS를 두드려 패고 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그 조폭과의 연루설, 이게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결이 났습니다. SBS에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반발한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인 이재명이 뭐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사과하라. 대통령이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아부하기 위해서 정청래가 뭐 SBS에 대해서 소위 지금 방송 3사 중에서 가장 말을 듣지 않는 것이 SBS죠. 그래서 SBS까지를 두드려 잡겠다. SBS에 대해서 너희들도 언론이냐. 그리고 과거 15년, 20년 전의 일을 꺼냈습니다. 소위 노무현의 논두렁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소위 피아제 시계였죠. 피아제 시계 2개. 이 한 개 1억 한다라고 하는 이 피아제 시계를 도대체 검찰이 당시에 물었습니다. 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노무현의 정확한 대답은 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받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까지는 좀 들추지 말자. 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왔던 뭐 추측 이야기들이 김해 그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논두렁에 버린 것은 아니었다. 뭐 그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부분을 들어서 정청래가 SBS를 두드려 팼습니다. 논두렁, 노무현의 논두렁은 곧바로 전재수의 밭두렁으로 이어집니다. 전재수 지금 통일교로부터 또 금품을 받았습니다. 고급 시계와 현금 2천만 원이 현재 드러난 겁니다. 더 있을 겁니다. 이걸 밭에 파묻었답니다. 이 증거가 되는 하드디스크를. 노무현의 논두렁, 전재수의 밭두렁입니다. 논두렁, 밭두렁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것이 이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물론 그건 허위로 드러나긴 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려 어디에 버리는지 몰랐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전재수는 지금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보좌관이 밭에 가서 파묻었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자폭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무현의 논두렁 이야기하면 전재수의 밭두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짚어두고요. 박형준이 그동안 뭐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처리를 못하면서 부산발전특별법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통과를 하는데 왜 부산만 빼느냐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와서 뭘 하느냐. 이때까지 뭐 했다가 선거 경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박형준이 주진우에게 밀리니까 이제 뭐 삭발식을 한다. 또 여기에 장동혁 나오라라고 하니까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또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나가서 삭발식을 하고 이런 쇼를 벌였습니다. 보통 선거나 이런 경선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머리 깎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러면 이거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위 좌빨들이 하는 뭐 주로 하는 이 선전선동, 거짓선동 이런 짓을 박형준이 또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오세훈입니다. 이 오세훈은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당에 대해서 혁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후보 등록을 이 연동시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입니다. 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로 뭉쳐서 지방선거 치러야 합니다.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의 소위 선거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조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오세훈은 계속 달립니다. 후보 등록하고 엊그제 이제 면접하는 시간 여기에서도 장동혁이 물러나야 된다.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물러나라는 소리는 아니고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당을 장악할 의도는 아니다. 그게 당을 장악할 의도고 물러나라는 소리가 아니면 혁신 선대위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애매한 겁니다. 오세훈의 계산은 애매하게 가도 자기가 인지도가 있고 현역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니까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태도입니다. 이러니까 오세훈을 어느 당원이 어느 국민의힘 지지층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이 공천 과정에서 오세훈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인 겁니다. 이 자업자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무든 파고 있는 겁니다. 대안 없다. 부산에서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주진우입니다. 오세훈 대안 없다. 서울에서도 대안이 나왔습니다. 박수민입니다. 대구에 대안 없다. 그 대안이 새 얼굴이 오히려 민주당 김부겸을 제압하는데 더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나가게 될 겁니다. 이런 오세훈이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과 마찬가지로 한동훈과 슬쩍 손잡고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한동훈 등과 손잡고 뭔가 다른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당원들이 지지층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혁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은재 TV도 당의 전폭적인 혁신, 개혁, 이번 공천 혁명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그것과 자기가 지방선거 후보로 나가서 민주당을 제압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조율이 되어야 합니다. 현역이라고 해서 정치 경력이 많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헛발질을. 주호영, 박형준,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안 없다. 나를 자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손으로, 지지층의 손으로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안주하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기득권에 젖어 있으면 갈아치워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희망입니다. 보수파의 희망입니다.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힘으로 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 이재명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지방선거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3일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말이죠. 그야말로 양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야당은 사법부와 싸우고 있죠. 한 정치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이 위기의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송원재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수에는 딱 맞는 그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면 이 타이밍을 기다릴 여유, 그런 사치가 과연 있을까요? 시계는 거의 부서진 것 같고 모든 게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집권 여당, 그 내부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길래 이 거대한 여당이 자기 기강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요? 그 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죠. 이게 당의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이 참 패턴이 있어요. 보세요. 먼저 당이 어떤 의원한테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의원은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서 가처분 신청을 내요. 그럼 법원은
아,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네요 하면서 징계 효력을 딱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상 당의 징계권이 사법부에 의해서 그냥 무력화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도부는 입을 꾹 닫고 있죠. 공천은 완전 갈팡질팡하고요. 심지어 오세훈, 박형준 시장 같은 당내 거물급 인사들까지 나서서 지도부 물러나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권위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여당이 이렇게 내두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동안 과연 야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다른 한쪽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지금 정치 지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요,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겨녔던 그 검찰 수사,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정조사하겠다. 이걸 발판 삼아서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대표의 모든 혐의를 그냥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시도죠. 증인 객택부터 모든 걸 자기들이 주도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평론가가 정말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검찰 사이에 어떤 빅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이 대표의 공소를 취소해주는 그런 거래 말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국회라는 공식적인 무대를 좀 넘어서요. 보이지 않는 전쟁터, 그러니까 여론과 인식을 둘러싼 정보 전쟁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 싸움이라는 게 국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쟁터는 바로 여론, 대중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정보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나를 조폭이랑 엮었던 언론, 여당,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평론가가 바로 맞받아치죠. 아, 그래요? 그럼 대표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 사드 겨담 같은 가짜 뉴스에 대해선 언제 사과하실 건데요? 서로를 가짜 뉴스의 근원지로 지목하면서 아주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평론가가 딱 제시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법치예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직 이미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죠.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평론가는 보수 진영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평론가의 해법은요,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적일 수 있어요. 평론가는 지금의 대결 구도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바로 법을 파기하는 자 대 법을 지키는 자의 싸움이라는 거죠. 야당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법치를 흔드는 걸 주저하지 않지만 보수의 진짜 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법치를 지켜내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의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슨 비상한 방법을 찾지 말고 오직 팩트와 법, 이것만 가지고 싸워라. 특히 좀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를 마구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들하고는 공당으로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론전에서 이기는 길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공방의 끝에 대체 무엇이 걸려 있는지 평론가가 보내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평론가는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을 넘어서 아주 위험한 함정이 파이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론가의 가장 섬뜩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보수 진영이 이성을 잃고 법치를 포기한 채 비상한 방법 같은 걸 쓰게 되면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에요. 상대는 의도적으로 폭동을 유도하는 그런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정치 전쟁 속에서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승리로 가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대에게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치명적인 약점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